이전 흔한 명품 가구 총정리와 이어집니다. 이 전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인기도 많고 카피도 많아서 일상 속에서 만날 확률이 아주 높은 의자 9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같이 유서 깊은 명작 가구들이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도 함께 담아드리겠습니다. 또 서로 관련 있는 가구는 함께 묶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토넷 체어 넘버 214, 토넷 비엔나 체어 넘버 14, 톤 체어 넘버 14입니다. 진원화를 보셨다면 익숙하실 톤 체어가 앞선 두 의자와 서로 아주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걸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이클 토넷이 만든 토넷사의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넷사는 스팀 밴딩 기술로 구현한 14번 의자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가 점차 성장하면서 독일에서 시작한 토넷사는 세계 곳곳에 다양한 연고지를 두게 되죠. 특히 오스트리아와 체코에 연고가 있다 할 수 있고, 이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화에서 언급한 공목 기술로 독일에서 구현된 의자로부터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탄생했고, 그 명맥을 잇는 자식이 3남매인데 역시 모두 독일 출생이며 자식들은 함께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갔다가 하나는 독일에 도로 돌아오고 하나는 오스트리아에 남고 나머지 하나는 체코에서 유학 생활을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같은 부모를 둔 셋은 서로 어느 정도 닮아 있으나 각자의 배경에 따라 서로 조금씩 모양이 달라졌다 라고 보시면 세 의자의 비슷한 모양새의 내막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토넷사의 성장 과정을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토넷사의 시작은 1819년 독일 보파드에서 열린 마이클 토넷의 워크샵이었습니다. 이 워크샵 이후 공목 기술을 적용한 14번 의자를 통해 목공 혁신을 이루며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의 제안을 받아 비엔나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1849년 오스트리아로 이주해 비엔나에 토넷사를 설립하게 되며 1853년 회사 명칭을 토넷 형제자매라는 뜻의 기브르더 토넷으로 변경하고 본인의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게 되죠. 이후 승승장구하던 기브르더 토넷사는 당시 세계적인 수요에 맞게 세계 곳곳에 공장을 증설했는데요. 1856년부터 1880년까지 체코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1921년 타 가구 회사와 합병까지 하면서 세계 최대 가구 회사로 거듭납니다.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며 이 공장들의 다수가 파괴되고 마는데요. 결국 전쟁은 끝이 나고 각 나라에 흩어진 공장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갈 길을 가면서 찢어지게 되는데, 이를 결과적으로 보면 독일 쪽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토넷, 오스트리아 쪽은 토넷 비엔나, 그리고 체코 쪽은 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는 현재 서로 다른 회사이지만 각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모두 마이클 토넷을 각 회사의 근본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근본의 디자인인 14번 의자를 각자 다른 디자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각 회사가 서로 다른 14번 의자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어떠신가요? 앞서 제가 제시했던 3남매 비유가 적절했을까요? 새 의자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그를 생산하는 각 회사의 컨셉도 조금씩 다른 만큼 제작사마다 전략에 따라 가격도 상이합니다. 톤사가 가장 저가이고 토넷사가 가장 비싸죠. 자연스럽게 토넷 비엔나사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럼 원형과 가장 비슷한 형태는 뭐야?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이는 사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 의자가 1860년대에 생산된 의자라고 합니다. 딱 봐도 토넷사의 214번 의자와 톤사의 14번 의자 디자인과는 사뭇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해 가장 원형에 가까운 의자는 토넷 비엔나사의 14번 의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또 이런 결과를 만든 디자인 디벨롭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 토넷 비엔나사는 회사 명칭에서도 또 원형에 가까운 디자인에서도 알 수 있듯 온전히 토넷과 비엔나의 관계를 강조하며 그 근본을 추구했다 볼 수 있고, 톤사는 원형과 흡사하나 저렴하고 튼튼한 디자인을 위해 부재를 더해 견고한 디자인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으며, 토넷사는 토넷의 프레임에서 확장돼 다양한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저만의 특색 있는 전략으로 회사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별화된 새로운 디자인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넷사는 마이클 토넷의 가구보다 유명한 타 디자이너들과의 협업 가구로 훨씬 유명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색이 형성되면서 14번 의자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디자인 저작권의 문제였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뇌피셜의 비중이 조금 있기 때문에 향후 가벼운 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T12
B33, S33, MR 체어, 세스카 체어, S43입니다. 앞서 언급한 14번 의자가 새로운 기술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디자인이라면 이번에는 새로운 재료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디자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재료는 가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스틸 튜브입니다. 이 스틸 튜브는 기존의 재료인 나무로는 구현할 수 없는 강성과 탄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새롭고 놀라운 기능성이 가구에 적용되면서 전에 없던 디자인이 다수 구현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과 같은 구조에서 얄쌍한 표현이 있죠.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새로운 소재가 구현한 캔틸레버 구조입니다. 이 캔틸레버 구조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 책상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끝까지 밀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마트폰은 책상의 끝보다 더 나가 있더라도 안 떨어지고 있다가 계속 밀어서 특정 지점을 지나면 균형을 잃고 결국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를 특정 지점을 지나도 떨어지지 않게끔 추가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불안정했던 구조가 완전해집니다. 떨어지지 않게 구조가 불안정한 지점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는 것이 기본이라면 이렇게 책상과 접하는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잡아주는 것은 기본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이라 볼 수 있으며 대략 이러한 구조를 캔틸레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게 된다고? 같은 긴장감을 유발하는 독특한 구조였기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 독특함을 디자인에 사용하고 싶어 했죠. 이는 사실 기존의 가구에서 사용된 형태였지만 강성과 탄성을 동시에 가진 스틸 튜브는 이 구조를 더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이를 적용해 의자를 디자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캔틸레버 구조를 통해 최초로 의자를 만든 디자이너 마트 스템입니다. 1926년 디자인된 이 스케치와 프로토타입이 그 최초의 캔틸레버 의자 디자인에 대한 증거이며 1927년 슈투트가르트 전시에서 디벨롭된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며 영광스러운 최초의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거머쥐게 됩니다. 동시에 미스 반데로에도 캔틸레버 구조의 MR 체어를 공개했는데 로에 역시 스템의 스케치에서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캔틸레버를 구현했다고 전해지면서 스템이 최초의 타이틀을 계속 가져갑니다. 다만 MR 체어는 스템의 의자보다 조금 특별했는데요. 스틸 튜브의 탄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구조가 되는 부분을 완벽한 반원으로 구현해 스템의 의자보다 더 부드러운 탄성감으로 독특한 착자감을 구현해냈죠. 이후 1928년 역시 이에 영향을 받은 마르셀 브로이어의 세스카 체어가 등장합니다. 다음 해인 1929년 가구 제작사 데스타사에서 스템이 디자인한 캔틸레버 체어의 판권을 사면서 스템은 데스타사를 통해 ST12를 발표하고 거의 동시에 토네사에서는 이와 완전히 같은 형태로 보이는 마르셀 브로이어의 B33이 발표됩니다. 너무나 같은 나머지 저작권을 가리기 위해 법정 공방이 있었고 증거가 충분했던 스템은 자신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데스타사가 스템에게 구매한 판권을 토넷에 팔면서 자연스럽게 데스타사의 ST12가 토넷의 B33으로 병합되는데 이 때문에 당시 토넷사의 카탈로그를 보면 B33 의자의 크레딧에 디자이너로 스템이 표기되어 있죠. 브로이어는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로서 다소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세스카 체어를 통해 스틸 튜브를 이용한 더 디벨롭된 캔틸레버 구조의 의자 디자인으로 현재까지도 인기 있는 타임리스 디자인을 구현해냈습니다. 이후 1931년 스템 역시 S43이라는 여러분이 보신 적 있을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의자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서 스틸 튜브 기반의 캔틸레버 디자인은 기술을 가진 이에게 무엇보다 쉽고 빠르게 가구를 제작할 수 있게 하는 재료이며 그로 구현된 디자인 역시 구현하기 쉽기 때문에 어딜 가나 만나볼 수 있는 명품 가구들의 소재가 되었고 오늘 소개해드린 의자뿐만 아니라 아주 비슷하게 생긴 의자들이 이후에 수도 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같은 이유 때문에 카피도 정말 많습니다. 반면 이렇게 가구 업계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했음에도 원목나무를 수공예로 가공해 타임리스 디자인을 구현한 디자이너가 있는데 다음은 그분의 의자를 소개해드릴게요. 다음은 위시본 체어입니다. 이 의자는 중국 명나라 때 의자인데요. 한스 웨그너는 이에 영감을 받아 재해석하고 디벨롭하여 위시본 체어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디자인의 디벨롭 과정에서 점차 기존 명나라 의자의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고 저만의 디자인으로 확실한 스타일이 확립되고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웠던 요소를 변화시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웨그너의 디벨롭 과정을 통해 재해석의 정석을 한번 배워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의자는 만들어지는 공정을 주목해서 이야기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 쉽게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모두 등장했음에도 수공예를 통한 타임리스를 구현해낸 점에서 아주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정을 살펴보면 스팀 밴딩을 통해 곡선을 표현하고 이를 가공해 부드러운 마감이 나타나며 좌판의 경우 끈을 통해 완성되어 나무만큼 단단한 물성의 좌판이 구현됩니다. 이 수공예 과정은 제작 시간에서 불리하고 더 기능적인 소재라고 평가받는 스틸 튜브보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수공예 작품의 사용자는 단순히 실사용만으로도 그 긴 과정들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듯하고 사용 중에 그 과정에 동감하며 곱씹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앉는 행위 이상의 오묘한 감성을 자극받게 되죠. 이렇게 수공예가 깊은 의미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듯 가구에서는 예술과 흡사하게 결과보다 과정에서 효율보다 이야기에서 의미를 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한 가구가 좋은 가구가 아님을 뜻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비싼 가구가 좋은 가구가 아님을 뜻하는 것과 어느 정도 상응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더욱 가구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 귀찮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의자를 디자인한 한스 웨그너는 덴마크 디자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디자이너인데요. 근데 그 덴마크 디자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뭔가 한 문장으로 서술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타이틀 아래에서 다양한 디자인이 구현되어 왔기에 덴마크 디자인을 정의하기 위한 확실한 정황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웨그너를 포함한 덴마크 대표 디자이너들의 흔한 명품 가구를 함께 살펴보면서 덴마크 디자인, 데니쉬 디자인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흔한 명품 의자 9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자유롭게 표현해 주시고요. 이 좋아요와 좋은 댓글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퍼니처 미니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